자,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죠? 역이죠, 역. 그렇죠? 역만 이제 해결하면 되는 거죠. 자, 역의 변화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근데 이 역은 가로에 지금 제가 뭐라고 써놨죠? 그러면 역에는 요역도 있잖아요. 요역은 왜 안 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되는 거는 군역밖에 없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역에는 요역과 군역이 있는데 이 요역은 변화가 없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요역은 배울 필요가 없는데 요역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요역을 걷는 기준인데 이 요역을 걷는 기준이 토지 8결당 1명을 징발할 수 있어요. 토지 8결당 1명만 징발이 가능해요. 그리고 1년에 6일을 초과하면 안 돼요. 이 초과 징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요역에서 하나 알아볼 거는 결국 토지 8결당 1명 1년에 6일을 초과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너무 무리한 요역 징발로 인해서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죠.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군역을 좀 보는데 이 조선시대 군역이 좀 까다롭죠. 이게 이제 정군과 보인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이 정군은 군 복무를 하는 사람들이고 보인은 군포를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개념이 자, 봅시다. 보통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 얼굴 좀 봐주세요. 보인이 군포를 내는 걸 국가가 이렇게 걷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물론 국가가 걷는 건 맞는데 결국 국가가 걷어서 이걸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정군네 집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인을 정군에다 배정시킨다. 이게 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조 때 만들어지는데 이 보법은 그럼 보법이라는 게 뭐냐면 보인을 정군에게 배정시키는데 이 정군이 실질적으로 군 복무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보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군 복무를 하면서 얘가 농사를 못 짓고 이런 손해 이런 것들을 보인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말 그대로 세이브 시키는 거죠. 그냥.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또 하나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보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조선시대의 중앙군 중에는 갑사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직업군인인데 얘네들은. 근데 조선시대 중앙군인은 갑사와 정군 이렇게 우지가 돼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중앙군 체제와는 좀 달라요. 고려시대 중앙군은 100% 다 직업군인이죠. 근데 조선시대 중앙군 체제는 갑사라고 하는 간단한 선발 시험을 봐서 뽑힌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군도 중앙군에 편제가 돼요. 근데 이 갑사도 직업군인이니까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갑사는. 근데 이거를 고려시대 때는 군인전이라고 해서 수조권 토지를 줬는데 조선시대에 가면 보인을 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사의 월급도 보인이 내게 하는 겁니다. 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보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풀어보면 보인 배정법 이거예요. 보인을 어떻게 배정하느냐. 그럼 보인 배정법이라고 하는 보법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 보인 2명을 묶어서 1보라고 해요.
이게 사료에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보인 두 명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일보. 그럼 보법을 기본적인 것만 하나 해볼게요. 자, 중앙군인인 갑사에는 이 보를 배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법에 보면. 그럼 갑사에게는 몇 명의 보인을 지급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군은 1보를 배정해줘요. 이게 보법이에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좀 생경해서 그렇지. 보법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신 분들은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군포를 부담하는 보인을 정군에게 배정시켜 주는 거구나. 아, 이걸 보법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보법 문제가 나오면 결국 군역제도를 묻는 거구나.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지? 결국 보법이라는 게 시험 문제 나오면 아,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뭘 묻는 거예요? 군역제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구나. 보법이라는 말을 고사장에서 처음 들어보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군역의 변화만 좀 알아보는데 아까 전에 있지만 이 정군과 보인은 국가가 정해주는 거거든요. 국가가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군이 되고 어떤 사람은 보인이 되느냐, 이거는 거의 교대로 번상하는 거예요. 특정 이렇게 인들이 있는 게 아니고. 교대로 번상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밑에다 필기하세요. 밑에다. 저는 공간이 좀 좁을 것 같으니까 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세기서부터 군역을 알아볼게요. 자, 15세기의 군역은 정군과 보인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 이건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면 이 요역이 군역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요역과 군역 중에 뭐가 힘드냐면 요역이 힘든 거예요. 군역은 막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요역은 가면 성을 쌓거나 이럴 때 막 돌을 나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막 노동을 하는 거고, 군역은 잘 풀리면 그냥 포크 들고 서 있고 이러는 거야. 시간이 안 갈 정도로. 남자분들은 뭐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 거예요. 시간이 안 갈 정도로 아주 지루한 작업이죠. 그냥 서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요역이 훨씬 힘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역은 힘들기 때문에 이 농민들이 면제를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럼 어떤 식으로 면제를 받냐면 소작농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신의 소작하는 이 땅이 뭐 고위 관리의 땅이거나 아니면 좀 이름 있는 사람들의 땅이면 그 마을에 어떤 힘 있는 유지의 땅일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의도적으로 향리들 아전들한테 얘기해서 안 가요. 농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핑계대고 뭐 내일 모레 비료를 꼭 줘야 됩니다. 야, 그래도 요역은 와야지. 예, 그러면 뭐 대감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니야, 말하지 마라.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요역을 자꾸 이렇게 면제를 받고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역 대상 인원이 계속 부족해요. 근데 조선은 1392년에 건국돼서 조선이 전란에 휩싸인 건 1592년, 20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선 정부에서도 군역이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요역은 항상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요역 인원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요역 기피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요역 기피 현상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군역으로 온 애들을 요역을 시키는 거예요. 전쟁도 안 일어나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군대의 모습이죠. 그렇죠?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뭐 가면 막 총하고 위장하고 막 이럴 것 같죠? 아니에요. 삽질만 하다 와요. 대부분. 뭐 대민 지원 뭐 이런 거나 물론 뭐 훈련도 받지만 이게 군역의 요역화예요. 그럼 군역이 요역화되니까 이제는 뭐도 가기 싫겠어요.
군대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남자분들 군대 가기 싫은 건 이것 때문에 가기 싫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막 훈련들 열심히 받고 이러면 재밌어요. 군사훈련 같은 경우. 또 이게 좀 익숙해지면. 응? 근데 이거는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삽질을 오래 해도. 응? 제 군대에 있을 때 막 이런 말도 있어요. 뭐 제대 언제 하니? 그러면 사바일체의 경지에 다다르면요. 막 이런 말도 있고 막 그래요. 삽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 나는 제대를 한다. 뭐 메사당 같은 경우는 뭐 삽자루가 뭐 8자루가 달면 제대를 할 수 있다. 삽을 빨리 달게 하자. 뭐 하여튼 이게 다 군역의 요역화예요. 그러니까 결국 군역의 요역화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해되시죠 이거? 한 몇 년 전에 여기 우면산 무너졌을 때 TV 딱 들었을 때 보셨어요? 산사태 일어나서 쫙 쓸린 거? TV 뉴스 딱 들었더니 군인들이 와서 산을 쓸어 올리고 있어요. 그건 군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그 산사태를 올리는 거는. 그걸 누가 하겠어요? 시키면 하겠어요? 근데 군인은 해요. 시키면.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무슨 막 이렇게 막 재난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우리 대부분 군대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뭐 대민 지원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실제로 가서 막 농사도 도와주고 그 지역 주민들. 눈 얘기하지 맙시다 또. 진짜 민간인들은 눈 오면 낭만적이죠. 진짜 군인들은 울어요. 연병장 다 치워야 되거든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눈을 딱 떴는데 눈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빗자루를 찾는 바람에. 눈만 오면 막 찾게 돼요. 단가 뭐 이런 거. 그렇죠? 군역의 요역화가 일어나면, 자 봅시다. 군역의 요역화가 일어나면 군역 기피 현상이 이제 또 생겨요. 그럼 이 군역 기피 현상을 만들어냈던 것들이 어떤 거냐? 자, 첫 번째가 대립이에요.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선생님 누가 가요?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은 가죠. 정말 막 가족들이 굶어 죽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너희 집 식구들 하루에 한 끼씩 먹일 테니까 내 대신 군역 좀 갔다 와라. 그럼 안 가겠어요? 이때 뭐 주민등록증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신분은 얼굴 확인도 안 되고. 그렇죠? 이게 대립이에요. 대립.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 그 다음에 방군 수포 이런 게 일어나요. 방군은 군대에서 풀어준다는 얘기인데 뭐를 내면 수포, 포를 내면 그냥 왔다고 해주는 거예요. 응? 딱 가서 뭐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 그 관리자들한테 지금은 돈을 이렇게 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야. 뭐예요? 그리고 넣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리가 할 수가 없어. 알았어, 가 있어. 뭐 이게 방군 수포예요. 그럼 결국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결국은 지금으로 바꾸면 이게 병역 비리네요. 그렇죠? 병역 비리 아니에요? 직접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니까. 그럼 결국 이 현상이 지속되면서 조선의 군사력은 약화되겠죠.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대의 필요성을 더 못 느끼죠. 계속.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16세기가 되면 이 방군 수포를 법제화시켜요. 이걸 법으로 허용해 줍니다. 이게 16세기 군적 수포제예요. 자, 군적 수포제라는 개념은 이 군적이라는 게 뭐냐면 군역 대상자 장부예요. 그러니까 군역 대상자들의 이름을 써놓은 장부를 뭐라고 해요? 군적이라고 부르는데, 이 군적 수포제라는 것은 군인 대상자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장부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만 내면 돼요? 포만 내도 다 왔다고 해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허용해 준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현상이고 이거는 뭐예요? 제도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건데. 그러면 결국 군적이라고 하는 것은 군역 대상자들의 장부다. 근데 이 군역 대상자 장부는 16세에서 60세까지 성인 남자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다 포만 내면 된다. 그럼 결국
이 군적수포제를 조금 이제 시험문제 나올 때 선지나 이런 데서 어떻게 배열하는지를 좀 보면 잘 보세요. 원래 역이라고 하는 건 제가 몸세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건 몸으로 때우는 거죠. 원래 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이게 지금 몸으로 때우지 않고 마치 세금처럼 변하죠. 포를 내는 건 세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군역의 조세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군역이 뭐처럼 바뀌는 거예요? 세금처럼 되는 거죠. 군역의 조세화. 그리고 이러면서 정군과 보인으로 나누면 누구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겠어요? 정군의 수가 줄어들고 군포를 내는 사람들을 보인이라고 한다면 보인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수가 줄어들면 결국 뭐가 약화되는 거예요? 군사력이 약화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걸 막아보겠다고 이이가 10만 양병설 이런 걸 주장한 거예요. 정군 10만 명을 만들어야 된다 무조건. 이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게 임진왜란 전의 모습이죠. 응? 자, 그런데 군적수포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임진왜란이 터져버려요. 뭐가 터진다고요? 그러니까 1592년이니까 16세기 후반에 터지는 거죠. 그럼 임진왜란이 발발했어요. 자, 임란이 발발했습니다. 우리 임진왜란사 공부를 하다 보면 임란 발발 이후에 공명첩, 납속책 이런 것들이 발급되죠. 그러면서 신분제가 동요되게 되는데 누구의 수가 급속히 증가해요? 양반의 수가 급속히 증가합니다. 결국 양반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군역 대상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같은 말을 했잖아요. 양반의 수가 늘어난다. 군역 대상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결국 이거는 군역 대상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역 대상자의 수가 감소된 것만큼 국가 재정은 어려워지겠죠. 그렇잖아요. 군포가 안 들어올 테니까. 그럼 국가는 이거를 어떻게든 간에 막아야 되니까 어떤 일을 벌이냐면 말도 안 되게 세금을 걷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여기 보세요. 이 지역에 100명의 농민이 있었는데 20명이 양반이 됐어요. 그럼 몇 명이 남아요? 80명이 남죠. 근데 이 80명한테 100명 거를 다 걷어야 돼요. 어떻게든 간에. 국가 재정이 약화되면 악화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이 80명의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결국 국가 재정 악화는 고스란히 이걸 누가 떠안냐면 농민들이 그대로 떠안아요. 이 농민 부담이 증가되는 것, 국가 재정 악화 때문에 다시 이거를 농민들에게 부담을 떠안기면서 농민 부담이 증가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군적의 문란이라고 불러요. 군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군역 대상자 이름이 적어놓은 장부죠. 그럼 군적이 문란해졌다는 건 원래 16세 이상부터 적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6세 이하도 적혀요, 이제. 문란해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표현하는 게 황구첨정 이런 거예요. 갓난이도 적혀요. 애가 막 태어나자마자 적어버려요. 황구라는 것은 애가 엄마 젖을 이렇게 물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입 주변이 누래져요. 젖물이 들어서. 갓난이한테 군포를 징수하는 걸 황구첨정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한테도 징발해요. 백골징포예요. 뭐 인징, 이웃세대, 족징, 친척 것까지 뭐 다 어떻게든 간에 이걸 메꿔야 돼요. 그리고 막 2중, 3중으로 부과해요. 막 이쪽에서도 걷고 이쪽에서도 걷고 막 관청에서도 걷고 뭐 어디서도 걷고 막 다 하거든. 그러니까 결국 농민은 죽어나가는데 자 보세요. 이걸 보여주는 게 다산 정약용의 애절량이라는 시예요. 시. 이게 다산의 시인데 이 애절량의 시를 읽어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갈반마을 젊은 여인 설리설리 우는 소리 관문 앞 달려가 하늘 보고 통곡하고 울부짖네. 출정 나간 지압이 못 돌아온 일이야 그래도 있을 법한 일이로되 사내가 제 약물을 잘랐다는 소리 예로부터 듣도 보도 못하였네. 약물은 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 성기를 잘라버린 거예요. 이정은 세금을 안 낸다고 도촉하고 외양간에 소마저 끌고 가요.
이정은 세금을 독촉하고 외양간에 소마저 끌고 왔다고. 갓난이 배냇물도 안 말랐는데 시합이 3년상 벌써 지났는데 3대의 이름이 모두 군적에 올라있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기 남편, 돌아가신 시아버지, 갓 태어난 아기, 이 3대가 군적에 다 올라있는 거예요. 이게 군역의 조세가 되면서 이게 한 2필 정도를 내야 되거든요. 1년에. 그럼 이 가구가 해야 될 게 6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군역 대상자는 한 명밖에 없는데 황구첨정 백골증포가 걸리니까 6필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남편 식칼가라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자리에 피가 흥건히 바로 자식 낳은 죄로다 하더군요. 이러면서 시가 끝나요. 절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약물을 자르는 걸 슬퍼한다는 얘기예요. 이 애자가 슬플 애자예요. 절양. 왜 성기를 잘랐겠어요? 백골증포는 더 이상 날라오지 않죠. 아버지가 둘은 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애는 태어나면 나오잖아요. 애가 태어나면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애를 태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산이 상상해서 쓰긴 어렵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다산이 생각해서 썼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황구첨정 백골증포가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가 아니고 실제 민중들이 얼마나 쓰러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애절양이라는 시는. 다산의 시는 이런 시들이 많아요. 사회 현상의 부조리, 사회 모순 이런 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시로. 근데 결국 이걸 군적의 문란이라고 해요. 써봅시다. 황구첨정. 백골증포. 인징. 족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민 부담은 가중됩니다. 자,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렇게 쓰러져 가니까 이건 뭐 얘기 다 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쓰러져 가니까 이걸 좀 어떻게든 극복해 보자는 대안이 나와요. 이 대안을 뭐라고 하냐면 양역 변통론이라고 해요. 양역이라는 건 이 양인들이 지는 역 이런 뜻이에요. 양인의 역. 이 양역을 변통, 개혁해 보자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양역의 중심은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역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뭐가? 군역이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느낌으로 바꾸면 양역 변통론 말이 어려우니까 순 우리말로 바꾸면 군역 개혁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군역을 개혁할 것인지. 같은 말이죠. 고등학생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양역변통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렇게 써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셔야죠. 사료엔 이렇게 나오니까. 시험 문제 선제에도 이렇게 깔려요. 이렇게 나오지 않죠. 공무원 시험은. 양역변통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양역변통론이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잘 한번 들어보세요. 결포론 뭐 이런 게 제한돼요. 대안으로. 결포론은 토지 결당 포를 걷자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완전히 포도 뭐화되는 거예요. 전세화되는 거죠. 전세화의 의미 얘기했죠. 그 다음에 아니다. 그냥 가구당 걷자. 공납처럼. 과거 공납처럼. 이걸 호포론이라고 해요. 호당 포를 걷자. 아시는 분 있겠지만 이 호포론은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채택을 해요. 그래서 이걸 호포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양반들도 다 군포를 내는 거죠. 그 다음에 균형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대안들이 제시가 되는데 시행을 하면 또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사람들이 있죠. 결포론 하면 누가 또 반발하겠어요? 지주들이 엄청 반발하겠죠. 호포론 하면 누가? 양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양반들이 어떻게 포를 내? 뭐 이러면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해관계가 다 있으니까 시행이 안 되고 자꾸 논의만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것이
18세기 영조가 되면 이거를 이제 법제화시켜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균역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건 18세기 영조라고 아예 쓰세요. 영조라고. 균역법이 채택이 되는데 자, 균역법의 뜻은 나중에 이제 영조의 교서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영조 교서에 보면 결포와 호포는 모두 문제점이 있으니 균형론을 법제화시키도록 해라. 뭐 이런 이제 교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는 조금 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법제화시켜라. 이게 이제 균역법인데 균역법의 한자 뜻을 보면 역을 균등히 해라 이거죠. 한쪽에 쏠리지 말게 역을 균등하게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균형론이.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좀 한번 그려보면 편한데 자, 군역이라는 시소가 있어요. 뭐 저울이라고 보는 게 좋죠. 시소보단 저울. 군역이라는 저울인데 이 역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농민들만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반은 역증발 대상자가 아니죠. 그럼 양반들은 전혀 역을 부담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의 수가 증가해 버렸는데 이 남은 농민들이 이걸 다 떠안으니까 이 농민들의 부담은 계속 커지죠. 그러면 균역이라고 하는 원리는 잘 생각해 보면 이 저울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균역이죠. 그럼 이렇게 저울을 만들려면 얘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덜어야죠. 그리고 얘한테 뭔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농민들은 1년에 지금 2필씩 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하나도 안 낸단 말이야? 이거를 균역법 하면서 이걸 덜어주는 거니까 반을 덜어줘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세제개혁이죠. 세금을 절반을 줄여주는 세금이 어디 있어요? 난 살면서 이런 세제개혁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뭐 수도세 인하, 뭐 전기세 인하, 뭐 0.02%. 내가 계산해봤더니 진짜 전기세 0.02% 이런 데 인하되니까 17.8원 뭐 이렇게 돼요. 한 달 전기세 인하된 게. 이건 체감할 수가 없어요. 17원이 낮아진 걸 내가 어떻게 체감해요? 응? 1년에 한 필로 줄여요. 얘한테 뭐를 징수하는 거냐면 이 양반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뭐예요? 지주죠. 그러니까 이 지주들에게 결작이라고 하는 이 세금을 보충하기 위한 걸 징수해요. 이 결작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왜 결작을 징수했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결국 균역법도 무슨 경향이 있는 거예요? 전세와 경향이 있는 거예요. 전세와 경향은 아주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결국 결작을 징수하는데 이 결작은 제일 중요한 게 균역법 할 때 나오는 이론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막 공부하다 대동법 하는데 뭐 결작을 징수했다 막 동그라미 치면 큰일 납니다. 결작은 균역법과 관련돼 있는 거고 1결당 2두씩 내는 거예요. 근데 이 결작은 공교롭게도 지주가 내는 거니까 농민들 중에도 지주는 내는 거예요. 양반만 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지주가 내는 겁니다. 지주. 땅을 가진 사람이 결작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농민이든 뭐 양반이든 하여튼 땅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렇죠? 소작농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이제 이렇게 걷는 거예요. 결작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이유는 전세와 경향. 잊으시면 안 됩니다. 조선 후기 수치체제 개혁의 방향성은 전세화예요. 응? 전세화. 전세와 경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좀 말이 어려운데 잘 보세요. 제지사족들은 괜찮은데 이렇게 신진사족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명첩이나 이런 거 발급받아서 새롭게 양반이 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명첩은 양반 이게 어떻게 보면 명예직 임명장이긴 하지만 이 공명첩 안에 들어있는 관직은 허직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새롭게 양반이 된 사람들, 공명첩 발급받은 사람들은 어떤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냐면 양반인데 관직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근데 국가가 얼마나 웃기냐면 이걸 이 아킬레스 컴플렉스를 교묘히 이용해요. 군포를 1년에 한 피를 내면 이건 이제 신양들이라고 해서 새로운 신진사족들에게 기존의 양반들은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진사족들에게 군포를 1년에 한 피를 내면 선무군관이라는 관직을 줘요. 이걸 선무군관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포를 1년에 한 피를 내면 내가 너한테 선무군관이라는 관직을 줄게. 선무군관도 마땅히 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벼슬이 있는 거니까 어떻게든 간에 선무군관 이런 벼슬이 생기는 거니까 이걸 선무군관포라고 해요. 1년에 한 피를 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공명첩을 산 사람들이 뭐를 면제받기 위해서 산 거예요? 역을 면제받으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내래요. 근데 이거 내야 돼요. 그럼 얘네들이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걸 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 한 필이죠. 한 필이네? 똑같네요? 나는 공명첩을 왜 샀을까? 이렇게 돼요. 상황이. 그리고 선무군관포하고 뭐하고 자꾸 혼동하시냐면 흥선대군 때 호포는 모든 양반들이 다 내는 거죠. 군포를. 선무군관포는 모든 양반이 내는 게 아니에요. 일부 양반들만 내는 거죠. 일부 양반들이 선무군관포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거를 잘 보면 요거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이걸 덜고 얘한테 걷고 이거네요. 이 두 개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이 어려워요. 왜냐면 반을 줄여준 거니까. 그래서 이 보충 이 균역법 시행 이후에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장세, 염세, 선박세 이런 것들을 다 국가가 걷기 시작해요. 원래는 왕실 종친들이 이걸 걷어서 사사로이 썼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근데 이거를 다 국가 세금화 시켜요. 정리해 볼게요. 잘 봅시다. 어장세, 염세, 선박세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가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국가가 징수했다. 자, 그러면 칠판 좀 봐주세요. 아, 표정이 왜 어두워지신지 알겠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보세요. 자, 균역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지금 1년에 군포를 2필만 내면 됐죠. 양인이. 그렇죠? 농민들이. 근데 균역법 시행되고 나서 이걸 줄여줬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 세금이 팡 하고 생겼네요. 이걸 국가 세원의 다양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역법 시행 이후 국가 세원이 다양화되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국가 세원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 잘 들어보세요. 이 대동법과 함께 균역법도 전세화 경향이 있는 건데 원칙적으로 보면 조선 후기가 되면 지주들이 부담해야 될 전세 액수를 한번 추려보자는 거예요. 자, 토지 1결을 가지고 있어요. 지주 한 명이. 영정법이에요. 몇 결 내야 돼요? 몇 결? 대동법이에요. 몇 결 내야 돼요? 결장 내야죠. 몇 대예요? 2두를 내야 되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임진왜란 이후에 훈련도감이 설치되죠. 훈련도감이 삼수병 체제인데 이 직업군인들의 월급을 지주들에게 세금을 별도로 걷어서 월급을 줘요. 이걸 삼수미세라고 해요. 삼수병 월급을 준다고 그래서.
삼수미세가 2.2두예요. 그럼 토지 1결에 부과되는 전세 액수가 뭐예요? 얼마가 돼요? 16, 18, 20.2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경향? 전세화. 근데 문제는 전세화라는 것은 결국은 다 농민들 살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땅 없는 농민들 살려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소장농에게 전가돼요. 이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걷기 시작하면서 완벽하게 전세화 경향이 일어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19세기 흥선대원군 때가 되면 호법법이 또 시행된단 말이에요. 호포법은 모든 양반들이 군포를 내는 거죠. 모든 양반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거예요. 뭐 양반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일어났을 텐데 뭐 이거는 근대사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그럼 시험 문제 나올 때 우리 수험생들이 혼동을 하는 게 뭐냐면, 자, 균역법 시행 배경이 뭐예요? 군적의 문란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균역법이 시행된 배경은 군적의 문란인데, 군적의 문란이 균역법에 의해서 해결이 되었다면 이게 또 이렇게 바뀌었겠어요? 그러면 군적의 문란은 여기에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포법을 시행했겠죠. 폐단이 시정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게 군역의 변화예요. 우리나라. 근데 저는 아까 전에 대동법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전세하면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보면서도 좀 통찰력 있게 잘 보면, 조선이 세제개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든 간에 농민들 살리려고 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이익이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농민들의 이익이. 농민들에게 혜택이 전혀 돌아오지 않는 거죠.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는 제가 잘 감을 못 잡겠는데, 이렇게 수치제도 개혁, 수치제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제가 장담하건대 이제 해커스 교재나 문제를 풀면 문제가 눈에 보일 거예요. 이제 이게 뭘 얘기하는지. 응? 장시간 수업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